아빠 나도 데려가 주세요. 안 돼. 내 언니가 성적이 더 좋아. 고작 2등 차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한 명은 의사가 되었고 한 명은 요양보호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얼굴 완전히 다른 인생. 24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언니를 60살의 요양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은빛의 시간과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올해 60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20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해요. 수연 씨, 이 일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이 일도 좋아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아빠가 나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1975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쌍둥이 언니 수진이와 함께 같은 반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공부를 잘했어요. 선생님들도 우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죠. 수연아, 수진아, 너희 둘 다 참 똑똑하구나. 중학교 가면 명문고 갈 수 있겠어.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언니와 나 둘 다 좋은 중학교에 가서 계속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자주 싸웠습니다. 아빠는 서울에서 일하셨고 엄마는 이 작은 동네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저희를 키웠어요.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셨는데 올 때마다 엄마랑 싸우셨습니다. 당신은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이 아빠 목소리가 작은 방을 울렸어요. 나도 열심히 살아요. 애들 키우느라. 이 엄마도 소리쳤습니다. 저와 언니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어요. 그해 12월 2학기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매일 밤 함께 공부했어요. 단칸방에서 엄마는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수연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언니가 물으면 제가 가르쳐줬고 수진아, 이거 뭐였지? 제가 물으면 언니가 알려줬어요. 우리는 서로의 선생님이었고 서로의 친구였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온 날 담임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수진이는 2등, 수연이는 4등. 너희 둘 다 정말 잘했어. 자랑스럽다. 저는 기뻤습니다. 언니랑 나 고작 2명 차이네. 우리 둘 다 잘한 거야.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렸어요. 엄마, 나 4등 했어. 언니는 2등. 엄마는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딸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빠가 갑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평소엔 주말에만 오시는데 금요일 밤에 오신 거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빠와 엄마가 작은 방에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언니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혼합시다. 아빠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계속 이렇게 사는 것도 애들한테 안 좋아요. 나는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겠소. 아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애들은요? 수진이랑 수연이는? 엄마가 울먹였어요. 아빠가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소. 서울에서 혼자 애 둘 다 키우는 건 무리요. 미안하지만 한 명은 당신이 키워야 해요. 저와 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혼? 한 명만 데려간다고?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안 돼요. 애들을 어떻게 나눠요? 둘 다 제 딸인데. 엄마가 소리쳤지만 아빠는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소. 나도 둘 다 데려가고 싶지만. 며칠 후 아빠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계신 아빠 앞에 저와 언니가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수진아, 수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빠는 너희 엄마랑 이혼하기로 했다.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가 너희 둘 다 데려가고 싶지만 혼자서는 둘 다 키우기 힘들어. 미안하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한 명은 아빠랑 서울 가고 한 명은 엄마랑 여기 남아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성적표를 봤는데 수진이가 조금 더. 아빠가 수진이를 데려가겠다. 아빠 나도 데려가 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공부 잘했어요. 나도 4등인데요. 언니랑 2명밖에 차이 안 나요. 아빠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어서. 아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는 안 가요. 수연이랑 엄마 두고 어떻게 가요? 수연이 데려가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이미 결정했어. 미안하다. 엄마가 부엌에서 달려 나왔어요. 여보, 제발 애들을 나누지 말아요. 차라리 둘 다 두고 가요. 하지만 아빠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둘 다 두고 갈 수는 없소. 당신 혼자 어떻게 둘 다 키워요. 내가 한 명은 데려가야 해요. 그날 밤 저와 언니는 이불 속에서 둘이 안고 울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일부러 4등 할 걸 그랬어. 그럼 내가 갔을 텐데.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잘못 아니야. 아빠가 선택한 거야. 나 안 가고 싶어. 너랑 엄마 두고 어떻게 가. 언니가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갈 거라는 걸. 아빠가 데려가면 언니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걸. 1976년 1월 아버지가 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언니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겼어요. 저는 언니를 배웅하러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빠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수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도 데려가고 싶지만 아빠 힘으로는. 아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면 나도 데려가지. 고작 2명 차이인데. 수연아, 나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너도 도와줄게.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편지 자주 해. 버스가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엄마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내 아빠를 못 잡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도 2등만 했어도 아빠가 데려갔을까? 그날 이후 엄마와 단 둘이 단칸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엄마는 더 열심히 재봉틀을 돌렸고 저는 중학교에 진학했어요. 동네 공립중학교였습니다. 언니는 서울에서 명문 여중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자주 편지가 왔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학교 등록해줬어.
서울은 정말 크다. 학교도 크고 공부할 것도 많아.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너 꼭 도와줄게. 엄마한테도 잘하라고 전해줘. 저는 언니 편지를 읽으며 기뻤지만 동시에 서운했어요. 나도 그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연아, 내 성적이면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어.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 준비하는 게 어때?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래. 엄마 혼자 벌어서는.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 가려면 돈이 더 들잖아.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언니는 아빠 돈으로 좋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돼? 아빠는 왜 나를 안 데려갔어? 결국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상업고등학교였어요.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수 있는 학교였죠. 언니는 서울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다녔고 저는 동네 상업고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수연아, 나 공부 너무 바빠. 요즘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편지 자주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엄마한테 잘하고. 그 후로 편지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고 한 달에 한 번 쉬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어서 기뻤어요. 엄마한테 생활비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1982년 어느 날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나 의대 붙었어. 언니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와 언니, 축하해. 라고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는 의대생이 되고 나는 공순이구나.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친 손, 피곤한 얼굴. 언니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지만 언니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도 공부 더 할 수 있을까요? 야간 대학이라도.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너를 더 뒷바라지 해줬어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나를 선택 안 한 거잖아요. 엄마가 저를 꼭 안았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1975년 그 겨울 아빠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작 2등 차이로 아빠는 언니만 데려가고 저와 엄마를 남겨두었다는 것을요. 언니는 서울로 갔고 저는 엄마 곁에 남았습니다. 언니는 선택받았고 저는 남겨졌어요. 언니는 의대생이 되었고 저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언니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 제게 주셨어요. 수연아, 언니한테 편지 왔다. 저는 얼른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 나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 아빠랑 같이 살고 있어. 학교는 정말 크다. 우리 동네 학교랑 비교도 안 돼. 도서관도 있고 과학실도 크고. 선생님들도 정말 잘 가르쳐 주셔.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게. 엄마한테 잘하고 너도 공부 열심히 해. 사랑해, 언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언니는 좋겠다. 큰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빠랑 같이 살고. 하지만 동시에 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썼어요. 언니, 나도 잘 지내. 엄마랑 둘이 잘 살고 있어. 나도 중학교 입학했어. 공부는 재미있어. 언니 보고 싶어. 방학 때 내려와.
수연이가. 그렇게 편지가 오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요. 언니는 학교 얘기, 친구 얘기를 했고 저는 엄마 얘기, 동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로라도 언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2주에 한 번이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어요. 편지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요즘 공부가 너무 바빠서 편지 자주 못 써.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다음에 다시 쓸게.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언니는 명문 학교 다니니까 공부가 많겠지. 하지만 제 답장에는 언니가 잘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반에서 3등 했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언니는 몇 등 했어? 그리고 방학 때 내려올 거야. 언니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수연아, 잘했네. 나는 바빠서 방학에도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편지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두세 달에 한 번? 그것도 짧은 편지였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지? 나는 고등학교 입시 준비 중이야. 바빠서 연락 못해서 미안해. 저는 점점 언니가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언니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서울에 사는 언니와 동네에 사는 저. 명문 학교를 다니는 언니와 공립중학교를 다니는 저.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수연아, 내 성적이면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어.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 준비하는 게 어때? 저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좋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선생님이 인문계 고등학교 가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래. 인문계 가려면 학비가 더 들잖아. 그리고 대학까지 가려면.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졸업하고 취직하는 게 어떨까? 미안하다, 수연아.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언니는 좋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돼? 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언니, 나 실업계 고등학교 가기로 했어.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셔서. 나도 공부 더 하고 싶었는데. 언니는 좋겠다. 좋은 학교 다니고 대학도 갈 수 있고. 한 달 후 언니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학생이라. 나중에 내가 돈 벌면 꼭 도와줄게. 조금만 참아.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조금만 참아. 나는 지금 인생이 결정되는 건데. 하지만 찢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1979년 저는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타자 치는 법, 부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졸업하면 회사 사무직으로 취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서울에서 명문여고를 다니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수연아, 나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정말 바빠.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편지 자주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엄마한테 잘하고.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언니,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해. 건강 챙기고. 하지만 그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 후로 언니한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언니한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나를 잊은 건가? 1981년 겨울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복통이 심하다고 하시더니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바로 수술을 받으셨고 일주일 동안 입원하셔야 했어요. 저는 학교 끝나고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간병을 했고 퇴원 후에도 2주 동안 집에서 엄마를 돌봤어요. 약을 사다 드리고 죽을 끓여 드리고 상처 소독도 해드렸습니다. 바로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취직 시즌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은행 면접,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저도 몇 군데 서류를 넣었지만 면접 날짜가 엄마가 아픈 기간과 겹쳤습니다. 수연아, 너 오늘 면접 아니야? 친구가 물었어요. 응, 근데 우리 엄마가 수술하셔서 못 갈 것 같아. 저는 면접을 포기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취직 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반 친구들은 거의 다 은행이나 회사에 취직했는데 저만 떨어진 거였습니다.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면접을 못 본 거였죠. 1982년 봄, 저는 상업고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수연아, 취직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 구했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면접을 못 봤어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안 됐구나. 그럼 어떡하려고? 저는 일단 일자리 알아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사무직 자리는 없었어요. 이미 채용이 다 끝난 상태였거든요. 결국 동네 의류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봉틀 돌릴 줄 알아? 공장장이 물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 그렇게 저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어요. 손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쉬었고 월급은 5만 원이었습니다. 나도 면접만 봤어도 은행에 갔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그해 여름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수연아, 언니한테 전화 왔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3년 만에 언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나 의대 붙었어. 언니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축하해 언니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이제 의사 되면 너도 도와줄게. 이 언니가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응 언니. 잘 됐다라고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의대에 붙었다고 전화 안 해. 수연아, 너는 뭐 해? 이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장 다녀. 공장? 어떤 공장? 이 언니가 놀란 듯 물었어요. 의류 공장. 재봉틀 돌려. 제가 대답하자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연아, 힘들지? 이 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괜찮아. 돈은 벌잖아.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취직은 못했어. 너 상고 나왔잖아.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엄마가 아파서 면접을 못 봤어. 그래서 공장에 겨우 취직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연락을 못했네. 3년 동안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정말 바빴어. 언니가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응, 알아. 언니 바빴겠지. 이제 의사 되면 잘 살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나중에 의사 되면 너 꼭 도와줄게. 약속할게. 언니가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응, 알았어. 언니 공부 열심히 해. 나 이제 일하러 가야 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20살 수연. 거친 손, 피곤한 얼굴. 언니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지만 언니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언니는 의대생이 되었고 저는 공순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언니는 3년 동안 왜 연락 안 했을까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글쎄다, 수연아.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바빴나 보지. 엄마는 언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물으니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보고 싶지. 근데 언니가 공부하느라 바쁜데 엄마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대학에 간 순간부터 우리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끔 편지라도 했지만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부터는 완전히 우리를 잊은 거였어요. 서울에서 의대 준비하는 언니와 동네 공장에서 일하는 저.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 후로도 언니한테서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거였어요. 1985년 저는 박민수와 결혼했습니다. 공장 옆 정비소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민수는 착했습니다. 저를 잘 대해줬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수연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동네 친구 몇 명과 엄마만 오셨습니다. 언니한테는 연락도 안 했어요. 어차피 연락처도 모르는데 뭐. 사실 연락처를 알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언니를 왜 결혼식에 불러요? 신혼집은 작은 전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제 가정이 생긴 거니까요. 민수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저도 민수를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공장을 그만뒀어요. 민수가 당신은 집에서 쉬어. 내가 벌게라고 했거든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엄마를 찾아뵙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1987년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작은 딸을 안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어요. 민수 월급만으로는 셋이 살기 빠듯했거든요. 저는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어요. 아침에 지우를 엄마한테 맡기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는 손녀를 예뻐하셨어요. 우리 지우 할미 딸. 예쁘지? 엄마가 지우를 안고 웃으실 때 저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요. 1995년 봄, 제가 3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엄마가 아니라 동네 이웃 아주머니한테서요. 수연아, 빨리 와봐. 내 엄마가 쓰러지셨어. 저는 급히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말을 못하셨습니다. 엄마. 저는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와서 엄마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뇌졸중입니다. 왼쪽이 마비됐고요. 언어장애도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시다니.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평생 고생하며 저를 키우신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다니. 그날 밤 민수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재활치료 받으셔야 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건데?
국민건강보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일해서 벌게. 제가 말하자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파트타임으로 얼마나 번다고. 우리 지우 키우는 것도 빠듯한데.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제가 울먹이자 민수가 말했어요. 요양원 보내. 거기서 재활치료도 받고 그러잖아. 요양원요? 엄마를 요양원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간병하려고 일 그만둘 거야? 그럼 우리 셋은 어떻게 먹고 살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 말이 맞았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가족은 민수 월급만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를 제가 돌보기로요. 요양원은 너무 비쌌고 무엇보다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미안한데 내가 엄마 모실게. 제가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신다고? 아니 엄마 집에서 내가 간병할게. 낮에만 가 있을게. 제가 말했지만 민수는 화를 냈어요. 그럼 일은? 당신 마트 일 그만두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엄마인데. 저는 울먹였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어요. 어쩔 수 없긴. 우리 지우는 생각 안 해?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굶어 죽으란 거야. 그날 이후 민수와 사이가 나빠졌어요. 저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엄마 집에 가서 밥 먹여드리고 재활운동 시켜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렸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민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밥은? 민수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미안해, 내가 늦어서. 지금 할게. 저는 급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배고프다고 울었고 민수는 TV만 보고 있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조금씩 회복되고 계셨어요. 왼쪽 팔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짧은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 연아.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최악이었습니다. 민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고 병원비까지 나가니 빚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여보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제가 사과했지만 민수는 화를 냈습니다. 조금만? 언제까지? 장모님이 언제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엄마가 언제 회복되실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몇 달이 걸릴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1996년 간병 1년째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 연아, 수진이는 잘 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언니 얘기를 하시다니. 잘 살겠죠, 엄마. 의사니까. 제가 대답하자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연락 해봐라. 엄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요, 엄마. 언니가 13년 동안 연락 안 했잖아요. 미안. 해. 엄마가 울먹이셨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둘이 잘 살면 돼요. 하지만 속으론 서운했어요. 언니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알기나 할까? 언니가 서울에서 의사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서운했습니다. 1997년 간병 2년째. 민수가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밖에서 자고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제가 물으면 친구 만났어라고만 대답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 간병하느라 민수를 소홀히 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1998년 간병 3년째.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는 입학식에도 못 갔습니다. 엄마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요. 민수가 지우를 데리고 입학식에 갔고 저는 엄마 곁에 있었어요. 엄마, 난 괜찮아. 할머니 옆에 있어줘. 지우가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딸이 엄마를 위로하다니. 그해 겨울 민수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혼하자.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친다. 3년 동안 참았어. 이제 못 참겠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제가 물으니 민수가 대답했어요. 내가 키워. 나는 양육비 보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사울 기운도 없었어요. 민수 말이 맞았거든요. 제가 엄마 간병 때문에 남편을 소홀히 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1999년 이혼했습니다. 지우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민수는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양육비는 2번 받고 끊겼습니다. 민수가 다른 여자랑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혼 후 저는 엄마 집에서 엄마랑 지우랑 셋이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못하시는 게 많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지우도 키워야 하고 엄마 병원비도 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무료 교육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교육을 신청했어요.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른 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봤어요. 목욕시켜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산책시켜드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수연 씨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편안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보호자분이 제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쓸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짧은 문장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요? 제가 물으니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를 더 뒷바라지 해줬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언니만 공부시키고 너는 엄마가 울먹이셨습니다. 엄마가 평생 일만 하느라 너한테 신경도 못 써줬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엄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 일도 좋아요.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잖아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었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도 의사 되고 싶었는데, 언니는 지금 잘 살고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10년 후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2000년대 초반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지우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엄마 아침 준비해드리고 8시에 출근했어요.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지우 숙제 봐주고 엄마 저녁 챙겨드리고 밤 11시쯤 잠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수연 씨 오늘도 왔네. 우리 할머니가 수연 씨만 기다려. 보호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돌보는 할머니는 85살이셨는데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가족들 얼굴은 잘 못 알아보시는데 저는 알아보셨어요. 수연아, 왔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제가 물으니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너 보니까 좋다. 목욕시켜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산책시켜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으셨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저는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 따님이 저를 불렀어요. 수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수연 씨 오시는 날만 기다리세요. 제 얼굴은 못 알아보셔도 수연 씨 얼굴은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할머니 좋아해요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 따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 일이 좋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비록 의사는 못 됐지만 저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요양보호사 월급은 100만 원 남짓이었고 그것도 주 6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지우 학원비, 엄마 병원비,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어.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저는 미안했어요. 지우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좀 더 벌면. 괜찮아, 엄마. 안 다닐래. 지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12살 딸이 엄마 눈치를 보다니. 2003년 제가 43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동안 돌보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따님이 저를 꼭 안았어요. 수연 씨 정말 고마웠어요. 수연 씨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편안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돌본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수연아, 너는 참 착하다. 그게 할머니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새로운 환자를 맡게 됐어요. 이번엔 할아버지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이었어요. 우리 엄마처럼요. 수연 씨,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아들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저는 우리 엄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도 이렇게 힘드셨구나. 말도 못하시고 몸도 못 움직이시고.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집에 와서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짧은 문장은 하실 수 있고 왼쪽 팔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못하시는 게 많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제가 말하자 엄마가 웃으셨어요. 수연아, 오늘도 고생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아, 너 이 일 좋아? 네, 엄마. 좋아요.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잖아요. 제가 대답하자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는 자주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더 뒷바라지 못해줘서 언니만 공부시켜서 고생만 시켜서. 엄마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일도 좋고 지우도 잘 크고 있고 우리 셋이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어요. 밤에 지우 재우고 나면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도 다른 인생 살고 싶었는데, 2005년 어느 날 제가 돌보던 할아버지 아들분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수연 씨, 저희 아버지가 수연 씨한테 정말 잘 해주시네요. 수연 씨도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제가 웃자 아들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 씨는 가족은 없으세요? 딸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계시고요. 제가 대답하자 아들분이 놀랐어요. 어머님도 계세요? 그럼 어머님은 누가? 제가 돌봐드려요. 우리 엄마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요. 제가 말하자 아들분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돌보시면서 저희 아버지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우리 엄마 10년 돌봤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오니 지우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중학생이 된 지우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 3등 했어.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와, 우리 지우 정말 잘했네.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가 제 품에서 말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의사 될래. 그래서 할머니 고쳐드릴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우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우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우야.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었어요. 지우 대학은 어떻게 보내지? 요양보사 월급으로는. 며칠 후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수연아, 너 요즘 걱정 많지? 아니에요, 엄마. 왜요? 제가 웃자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 대학 걱정 되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다 아시는구나.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가 집만 되는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는 제 힘이에요. 엄마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수연아, 너 참 착해.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날 밤 저는 또 혼자 울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겠지. 서울에서 의사로 성공해서 20년 넘게 연락 한 통 없는 언니.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도 모르는 언니. 저는 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언니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언니는 얼마나 변했을까? 2005년 가을 엄마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폐렴에 걸리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다니.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제가 엄마 손을 잡자 엄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수진이한테 연락 해봐라. 엄마, 언니 연락처 몰라요. 제가 말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찾아봐라. 엄마가 죽기 전에 수진이 보고 싶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를 보고 싶으신 거였어요. 20년 넘게 연락 한 통 없던 언니를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요? 저는 언니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서울 어딘가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어요. 엄마는 다행히 회복되셨습니다. 한 달 입원하시고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1년 후 엄마가 정말 돌아가시면서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2006년 봄 엄마 상태가 다시 나빠지셨습니다. 이번엔 심장이었어요. 신부전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밤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요양보호사 일도 줄였어요. 돈은 문제였지만 엄마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우도 이해해줬어요. 엄마 할머니 옆에 있어줘. 나 혼자 괜찮아. 5월 어느 날 새벽 엄마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엄마가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연아.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엄마가 제 손을 약하게 쥐셨습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언니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도 언니를 찾고 계셨어요. 엄마, 제가 찾아볼게요. 언니 찾아볼게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만 보내서.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저를 수진이로 착각하신 거였어요. 엄마, 저 수연이에요. 수연이. 제가 말했지만 엄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수연이. 잘 돌봐줘. 동생. 착해. 그게 엄마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새벽 5시 23분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흔들었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의사가 달려왔고 사망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1년을 간병했던 엄마. 평생 저를 키워주신 엄마. 마지막 순간까지 언니 이름을 부르던 엄마. 엄마가 정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엄마 짐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방 서랍을 열었는데 낡은 편지 봉투들이 나왔어요. 편지를 꺼내보니 전부 제 손글씨였습니다. 언니에게. 엄마가 아파요. 연락 좀 해줘. 수연이가. 1996년에 쓴 편지였어요. 언니에게. 나 이혼했어. 힘들어. 연락 좀 줘. 수연이가. 1999년에 쓴 편지. 언니에게. 엄마가 많이 안 좋으셔. 한 번만이라도 와줘. 수연이가. 2003년에 쓴 편지. 모두 제가 언니한테 보냈던 편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들이 왜 엄마 서랍에? 봉투를 자세히 보니 수신인 불명으로 반송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옛날 주소로 보낸 편지들이 다 반송된 거였구나. 언니가 이사를 가서 못 받은 거였어요. 엄마는 이 편지들을 받아서 서랍에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엄마는 이 편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저는 편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렸어요. 지우와 둘이서 상주로 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친척은 거의 없었어요. 엄마는 친정 식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거든요.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저는 언니 연락처도 몰랐으니까요.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저는 엄마 지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언니 연락처 아시는 분 계세요?
수진이요. 서울에서 의사하는 한 아주머니가 수진이? 그 애 강남에서 병원 한다던데. 뭐 병원이더라? 하시며 핸드폰을 뒤지셨어요. 여기 있네. 내가 몇 년 전에 누구한테 들어서 저장해뒀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내과입니다. 이수진 선생님 계신가요? 원장님 말씀이세요? 지금 진료 중이신데요. 급한 일인데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수진입니다. 24년 만에 듣는 언니 목소리였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 나 수연이야.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정말 수연이야? 응, 나야. 제가 대답하자 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내 번호를? 언니, 엄마 돌아가셨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뭐?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언제? 무슨 일이야? 그저께 새벽에 돌아가셨어. 지금 장례식장이야. 제가 말하자 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야? 어느 장례식장? 내가 지금 갈게. 병원 장례식장 3호실. 근데 언니.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언니가 말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언니가 온다. 다음 날 오후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빈소에 한 여자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언니였습니다. 24년 만에 보는 언니. 저랑 똑같이 생긴 얼굴이지만 훨씬 잘 관리된 피부, 염색한 머리, 세련된 화장. 언니는 성공한 의사처럼 보였어요. 언니가 엄마 영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엄마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불효했어요.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언니가 저를 봤어요. 24년 만에 마주친 우리 자매. 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연아, 나야. 언니. 알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4년 만이네요, 언니. 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연아,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아프신 줄도 내가 이렇게 힘든 줄도 몰랐겠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4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으니까. 수연아, 나도 사정이 있었어. 의대 다니고 전공의하고 개원 준비하고. 정말 바빴어. 언니가 변명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바빴어요? 24년 동안? 제가 반문했습니다.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게 1995년이에요. 11년 전이에요.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할 만큼 바빴어요. 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11년 동안 왼쪽 마비로 고생하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혼자 걷지도 못하셨어요. 제가 11년 동안 간병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도 당했어요. 수연아. 언니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는 의사잖아요. 엄마한테 더 좋은 치료해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언니는 없었어요. 24년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언니가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그날 저녁 친척 몇 분이 오셨어요. 다들 언니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수진이 왔네. 오랜만이다. 의사 됐다며? 대단하네. 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한 친척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뭐해? 결혼은 했어? 이혼했어요. 제가 대답하자 아주머니가 어머, 이혼? 애는? 하며 물었어요.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고생이 많네. 그래도 언니는 의사 됐는데 수연이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수연이는 요양보사해요. 엄마 11년 동안 간병한 거예요.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머니가 아, 그래? 요양보사. 하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언니가 따라 나왔어요. 수연아, 담배 피워? 네, 피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언니가 물었어요. 이혼하고부터요.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대답하자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 안 좋을 텐데. 언니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나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빴어. 아빠랑 같이 살면서 공부만 했어. 의대 들어가고 전공의하고 개원 준비하고. 정신없이 살았어.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저는 버린 거예요.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이 언니가 소리쳤어요.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뭐라고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언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락 안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오래됐는데 왜 안 했어요? 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하는 날이었어요. 엄마를 화장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언니도 따라왔어요. 화장이 끝나고 엄마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유골함을 보며 또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 유골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봉안당에 엄마를 모시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수연아. 나 진짜 미안해. 나도 설명하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언니가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요?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언니 얘기만 하셨어요. 수진이는 잘 사나, 수진이 의사 됐다며 그러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언니 이름 부르셨어요. 엄마는 언니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24년 동안 연락도 안 한 딸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도 울었어요.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해서 뭐가 달라져요. 엄마는 이제 없는데. 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언니와 연락하지 않았어요. 언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또 흘렀습니다. 2020년 가을 저는 60살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한 지 20년째였어요. 이제 저는 병원에서 가장 베테랑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신입들이 들어오면 제가 가르쳤고 환자 보호자들도 저를 믿고 찾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선생님이 돌봐주시면 안심이에요.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보람이었어요. 지우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도 못 보냈지만 지우는 착하게 잘 자라줬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어느 날 지우가 말했어요. 정말? 누구? 제가 물으니 지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병원 선배. 착한 사람이야. 저는 지우를 안았어요. 그래, 우리 지우 결혼하는구나. 엄마가 돈 많이 모아놨어. 우리 딸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엄마, 괜찮아. 조촐하게 할 거야. 지우가 말했지만 저는 딸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해 10월 어느 날 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치매 환자였어요. 강지훈 62세 남자 환자. 제가 담당 요양보호사로 배정받았습니다. 보호사 선생님, 이 환자분 보호자가 의사래요.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어요. 침대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였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언니. 60살이 된 언니. 저랑 똑같이 생긴 얼굴이지만 잘 관리된 피부, 짧게 자른 단정한 머리, 명품 옷. 언니는 여전히 성공한 의사처럼 보였어요. 언니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수연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선을 돌려 환자를 봤습니다. 환자분 강지훈 씨 맞으시죠? 제가 담당 요양보호사입니다. 수연아, 나야. 언니. 언니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환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아. 보호자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업무 중입니다. 환자 얘기만 해주세요.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제 남편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받은 지 3년 됐고요. 저는 묵묵히 업무 일지에 메모했어요.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서 입원하기로 했어요.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잘 돌봐드릴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환자를 살폈습니다. 강지훈 씨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보고 계셨어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제가 수연이에요. 제가 말을 걸자 강지훈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 수연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강지훈 씨는 다시 천장을 봤어요. 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환자 상태 확인을 마치고 저는 간호사실로 구두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언니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수연아, 잠깐만. 저는 언니를 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수연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언니가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간호사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내가 담당으로?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지우한테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오늘 이모 봤어. 이모요? 엄마, 언니? 지우가 놀랐습니다.
어디서요? 병원에. 이모 남편이 치매로 입원했어. 내가 담당이 됐어. 제가 말하자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지우가 쟤를 안았어요. 몰라. 그냥. 저는 지우 품에서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본 언니. 엄마 장례식 이후 처음 본 언니. 그 언니가 환자 보호자로 나타났어요. 다음 날 저는 출근했습니다. 강지훈 씨 병실로 갔는데 언니가 벌써 와 있었어요. 선생님 왔어요.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네라고만 짧게 대답하고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환자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언니는 계속 저를 지켜봤어요. 제가 환자를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 능숙하게 돌보는 모습을요.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20년 했으니까요.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20년이나.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환자 상태를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병실을 나가려는데 언니가 또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업무 중에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언니가 힘겹게 말했어요. 우리 언제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실에 올 때마다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오늘 날씨 춥죠? 선생님, 점심은 드셨어요? 보호사 선생님, 제 남편 상태가 어때요? 저는 업무적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안정적이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매일 왔고 저는 여전히 못 본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환자 목욕을 시키는데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할게요. 제 남편이니까.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말했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이 언니와 함께 환자를 목욕시켰어요. 언니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몸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미안해. 당신 이렇게 되게 해서.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언니도 힘들었구나. 남편이 치매 걸려서. 목욕을 마치고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 남편이 편안해 보여요. 제 일이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언니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제가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여기 있었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옆에 섰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죠?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미안해요. 15년 전에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빠랑 살면서.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언니 말을 끊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곁에 가 계세요. 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아, 제발. 저는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와서 저는 또 울었어요. 언니가 매일 병원에 와. 매일 나한테 말을 걸어.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3주째 되는 날 언니가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자고 계셨고 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아니야. 나는 언니한테 상처받았어. 언니는 24년 동안 연락 안 했어. 엄마 돌아가실 때도 늦게 왔어. 나는 언니를 용서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언니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 옆에서 혼자 우는 언니. 서툴게 남편을 돌보는 언니. 저한테 말을 걸고 싶어 하지만 거절당하는 언니. 언니, 외로웠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왔고 저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한테 말을 걸었고 매일 거절당했어요. 어느 날 제가 환자 식사를 도우는데 강지훈 씨가 갑자기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싫어. 먹기 싫어. 치매 환자들이 가끔 그러듯이 말이죠. 환자분 조금만 드세요. 힘내세요. 제가 다독이는데 언니가 다가왔어요. 지훈아 나야. 수진이야. 밥 먹자. 하지만 강지훈 씨는 언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세요? 모르는데. 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였어요. 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나야. 당신 아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환자를 먼저 돌봐야 했습니다. 환자분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부드럽게 강지훈 씨를 달래며 식사를 도왔어요. 강지훈 씨가 진정되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언니는 구석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 간호사실로 보고를 하러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언니가 저를 따라왔어요. 선생님.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좀 얘기해요. 비켜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봐요. 3년 동안 점점 악화됐어요. 이제 제 얼굴도 못 알아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외로웠어요. 아빠는 저를 서울로 데려갔지만 정서적으로는 돌봐주지 않았어요. 공부만 시켰어요. 성적표만 봤어요. 그래서요. 제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저는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언니가 소리쳤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저도 연락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가 엄마랑 연락하면 공부 못한다고 했어요. 편지도 못 쓰게 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성인 되고 나서는요? 의대 가고 의사 되고 나서는요? 그때도 아빠가 막았어요. 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는 선택한 거예요. 서울에서 성공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엄마랑 저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수연아.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언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락 안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안 했어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요? 그때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었어요. 나도 의사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아파서 면접도 못 보고 공장 다니고 이혼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언니는 좋은 대학 가고 의사 되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고작 2명 차이였는데 그 2명 차이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언니도 울었어요. 수연아, 나도 힘들었어. 아빠는 성적만 봤어. 내가 1등 하면 왜 전교 1등 못했냐? 전교 1등 하면 왜 전국 1등 못했냐? 나는 평생 기계처럼 공부만 했어. 그래도 언니는 성공했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성공도 못했어요. 성공. 언니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성공이야. 남편은 나를 못 알아보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는 평생 외로웠어, 수연아. 그건 언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버리고 혼자 사는 걸 선택한 거예요. 나는.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한테 연락하면 내가 너보다 잘 사는 게 티 날까봐. 내가 나한테 상처받을까봐. 이미 상처받았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4년 동안 연락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복도에서 우리 둘이 서서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 후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결혼도 실패했어. 남편이랑 20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대화는 거의 안 했어. 남편도 의사였는데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어.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도 못 가졌어. 불임이었거든. 남편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차가워졌어. 나는 평생 혼자였어, 수연아. 그건 언니 선택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의사로 성공하는 걸 선택했고 가족은 버린 거예요. 맞아.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선택이었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돈 많이 벌면, 좋은 차 타면,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로웠어. 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외로웠어.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남편은 자기 방에 있고 나는 내 방에 있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했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언니도 외로웠구나. 수연아, 나 후회해. 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했어야 했어. 너한테 연락했어야 했어. 24년을, 아니 40년을 허비한 것 같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40년은 이미 지나갔는데. 맞아. 언니가 주저앉았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성공하면 다 될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됐어. 저는 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저앉아서 우는 언니.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너진 언니. 선생님들 여기서 뭐 하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환자분 호출 벨 눌렀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갈게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언니도 일어났어요. 수연아, 우리
퇴근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6시에 끝나요. 병원 앞 카페에서 봐요. 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연아. 고맙긴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병실로 갔습니다. 오후 6시 저는 병원 앞 카페로 갔습니다. 언니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 2잔을 주문해 놨더라고요. 고마워 와줘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 많아서 왔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나 진짜 미안해. 40년 동안 못난 언니였어. 지금 알았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응.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 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아빠한테서 도망치고 싶었어. 공부만 강요하는 아빠한테서.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아빠랑도 연락 끊었어. 그래서 우리도 끊은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너한테 미안했어. 내가 잘 사는데 너는 힘들게 사니까. 연락하기가 미안했어. 그럼 연락을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지.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겁쟁이였어. 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아 너 정말 많이 힘들었지?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11년 간병하고 이혼당하고 딸 혼자 키우고 정말 힘들었어요. 미안해. 언니가 또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그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듣고 싶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40년 동안 연락 안 했는지. 언니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아빠 때문이었어. 아빠가 엄마랑 연락하지 마라. 공부 방해된다고 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익숙해진 거야. 연락 안 하는 게 익숙해졌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무서웠어. 너한테 연락하면 내가 너보다 잘 산다는 게 티 나잖아. 너한테 상처 줄까 봐.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그건 언니 생각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언니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엄마 간병하느라 이혼당하고 딸한테 미안하고. 언니는 의사 되고 잘 사는데 나는. 수연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 일이 좋아요. 요양보호사.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잖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대단해. 언니보다 대단하진 않아요. 제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언니는 의사잖아요.
아니야.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환자 진료하고 약 주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사람을 돌봐줘. 마음까지 돌봐줘. 그게 훨씬 대단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라도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해요. 40년을 한 번에 회복할 순 없잖아요. 응, 천천히 하자. 언니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왔고 저는 여전히 강지훈 씨를 돌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좋죠? 언니가 말을 걸면 네, 좋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40년 만에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아, 우리 이제 선생님 말고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 시간 아닐 때만요. 고마워. 언니가 웃었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언니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는 병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연아, 너 지우 얘기해줘. 우리 조카 어떤 애야? 언니가 물었어요. 착해요. 엄마보다 훨씬 착해요. 제가 대답하자 언니가 웃었습니다. 너도 착한데 뭘. 전 안 착해요. 언니한테 40년 동안 화내고 살았는걸요. 제가 말하자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만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진짜 후회해. 40년을 허비한 것 같아.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살 날이 남았잖아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수연아. 나한테 기회 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퇴근 후에 만나서 커피를 마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수연아, 너 엄마 간병하면서 정말 힘들었지? 언니가 물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11년이요. 남편은 떠나고 지우는 어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도와줬어야 했는데. 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맞아. 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수연아,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보다 훨씬 대단해. 나는 그냥 돈 벌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너는 엄마 돌보고 딸 키우고 사람들 돌보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산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언니가 훨씬 대단하죠. 의사인데. 아니야.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환자 진료하고 돈 받는 거야. 근데 너는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이야. 오늘도 봤잖아. 환자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너한테 배우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지.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내 본성이야.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만 생각하다가 사람 대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 지우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 이 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해. 우리 조카 결혼하네. 언니, 와줄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진짜? 내가 가도 돼? 네. 지우도 이모 만나고 싶대요. 제가 말하자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지우 결혼식 날 언니가 왔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고 큰 봉투를 들고 왔어요. 이모. 지우가 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우예요. 어머, 우리 조카 진짜 예쁘다. 이 언니가 지우를 안았어요. 축하해, 지우야. 행복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이모. 지우가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저는 줄에 옆에 섰고 언니는 하객석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수연아, 지우 정말 예쁘다. 너 닮아서 착해 보여. 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저는 웃었습니다. 수연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 너한테 진짜 미안해. 지우 어렸을 때도 못 봐줬고 내가 혼자 키울 때도 도와주지 못했고. 이제 됐어요, 언니.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만 봐요. 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수연아. 너 같은 동생 있어서 나 정말 행복해. 피로연이 끝나고 언니와 저는 둘이 밖에 나왔습니다. 11월 저녁 바람이 차가웠어요. 수연아, 우리 엄마 산소 갈래?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요. 우리는 엄마 산소로 갔습니다. 15년 전 엄마를 모신 그곳. 언니는 그 이후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엄마, 저 수진이에요. 늦었지만 왔어요. 저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엄마, 수연이도 왔어요. 언니가 엄마 비석을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불효했어요. 24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돌아가실 때도 늦게 오고. 저는 언니 어깨를 안았습니다. 언니가 계속 울었어요. 엄마, 저 이제 수연이랑 잘 지낼게요. 약속할게요. 엄마 살아계실 때 못했던 것들 이제라도 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엄마 산소 앞에서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언니가 말했어요. 수연아, 나 병원 접을까 봐. 네? 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싶어. 너처럼.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돈 많이 벌어봤자 뭐해. 외롭기만 한데. 나도 사람들 돌보는 일 하고 싶어. 언니.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물론 너처럼 요양보호사는 못하겠지. 나는 의사니까. 언니가 웃었어요. 근데 요양병원 촉탁이로 일할 수 있잖아. 그럼 너랑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진심이야.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나 이제 너처럼 살고 싶어. 돈보다는 사람이 그리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언니. 고마워, 수연아. 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나한테 다시 기회 줘서. 이제라도 진짜 언니 될 수 있게 해줘서.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냥 산책도 했어요.
6개월 후 언니는 정말 개원 일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촉탁위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언니가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 왔어요. 오늘부터 나도 여기서 일해. 언니 환영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같은 병원에서 일했어요. 언니는 의사로 저는 요양보호사로. 언니가 환자를 진료하면 제가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수진 선생님, 이 환자 혈압약 처방 부탁드려요. 간호사가 말하면 언니가 처방을 했어요. 보호사 선생님, 사무실 환자분 목욕 부탁드려요. 간호사가 말하면 제가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언니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수연아,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언니가 고르라고요. 우리는 평범한 자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말했어요. 수연아, 너 알아?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랑 매일 볼 수 있어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언니가 웃었어요. 예전엔 돈 많이 벌었지만 외로웠거든. 근데 지금은 돈은 적게 벌지만 너무 행복해. 저도요, 언니. 저도 웃었습니다.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수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60년 걸렸지만 이제야 우리 진짜 자매가 된 것 같아. 응, 언니.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60년을 산 제 얼굴. 주름이 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손은 거칠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고 있었어요. 나는 의사는 못 됐지만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 언니는 의사가 됐지만 평생 외로웠어.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일까? 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다른 삶을 산 거였어요. 언니는 성공했지만 외로웠고 저는 평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우리가 함께니까. 6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드디어 진짜 자매가 되었으니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내일 점심 뭐 먹을까? 언니가 샤브샤브 사줄게. 사랑해, 언니가.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언니도 사랑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 언니한테 보내는 사랑해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겨울 저녁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 이제 화해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자매가 됐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희 이제 잘 지낼게요. 그렇게 우리 자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해는 가장 늦은 나이에 와도 가장 따뜻하니까요. 오늘 사연의 수연 씨와 수진 씨처럼 가족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적 있으신가요?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된 언니는 외로웠고 요양보호사가 된 동생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늦었어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60년이 걸렸지만 두 자매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